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즉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초 예상됐던 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첫 소식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없이 열린 정례 국무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의장석에 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를 단번에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은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명에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1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에 접근한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원칙을 존중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까지 처리 시한이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전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법에도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협상을 요구했던 전임 권한대행처럼 이번에도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한 셈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모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최 대행이 국회 결정을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 현상 변경까지 권한을 확대했다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어긴 거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 요청했다며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우 의장은 이를 두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출 절차에서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데 최 권한대행이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난도질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목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마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분명하지만 현재 비상 상황인 걸 감안해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한 명의 공백은 남아있지만 헌법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 탄핵 정족수 논란은 가라앉게 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 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오늘 기소된 여인영, 이진우 등 구속된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서류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쪽 탄핵 심판 자료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쟁점과 증거들이 추려진다면 다음 주부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헌재도 이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출근길 취재와 촬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아무 답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청구부터 결정까지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위기에 처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 체포영장 발부로 지지부진하던 공수처의 수사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체포가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건 물론이고 윤 대통령 측이 목리를 부려왔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한 번에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10명,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윗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1명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되어가지만 이번 사태의 몸통, 정점에 선 윤 대통령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쏟아졌지만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마지막 퍼즐인데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그동안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고 내란 혐의 공모자들의 검찰 수사 자료를 받아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공수처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관련 범죄로 인지해 내란죄로 수사를 뻗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역시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언제 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체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포 시기는 휴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 요구하면서 2번을 휴일에 불렀습니다. 교통도 덜 막히고 정부 과천청사 출근자도 없어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한다면 휴일이 낫습니다. 1월 1일 내일과 4일과 5일 이번 주말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를 이유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용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관저 인근에 윤 대통령 지지자가 대거 몰리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 인력 투입 여부도 경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도 안내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곧장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는 17km, 교통이 통제되면 10여 분이면 닿을 거리입니다. 조사는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에서 이뤄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위한 별도 조사실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8시간 동안 구금 장소는 경기의왕의 서울구치소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 경호 의전은 어떻게 될지, 구치소에 별도의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일주일, 즉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욱 기자, 체포영장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경찰이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를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 인력 외에 경찰 기동대 수백 명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현재 공수처와 체포 방식과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와 체포 시점을 조율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공수처는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는 또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순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관저안 어딘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고 또 경호처가 기밀을 이유로 막아설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관저 앞에 인파도 몰릴 걸로 보이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데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충돌에도 강력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경찰도 공수처도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는 크게 두 갈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이 배치되어 있고 관저 영내와 근접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담당합니다. 일단 202 경비단은 경찰 소속입니다. 같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만큼 집행을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호처의 대응입니다. 근접 경호원은 많지 않지만 경호처 자체 인력이 500여 명이 넘는데 이들이 막아설 경우 충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공수처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경고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다만 극렬 지지자 등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안팎에서는 심야 혹은 새벽 시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내란죄가 맞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부정하고 세 차례 출석 요구서는 수령조차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해 불법 무효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말로만 헌법 정신, 법치주의를 외친 셈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과연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무시할지 주목됩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거 중인 관저 앞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저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면서 혼잡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낮부터 모여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돌진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고요. 욕설과 구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질서 유지선까지 밀어붙이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그제서야 변호인을 부랴부랴 선임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1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도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관심은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과연 정당한 영장 집행에 관저 진입 자체를 막으며 버틸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방해해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겨서는 안 된다는 내부 불만의 기류도 읽히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여부는 경호처의 대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을 편들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극렬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종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저 방향으로 가는 차를 멈춰 세우고 경찰을 밀치는 등 격앙된 모습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쳤는데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이들은 국회와 법원을 향해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도,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을 지키겠다고만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한 발로 더욱더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이곳은 관저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오전부터 늘어난 인파는 도로까지 점거했습니다. 격앙된 시위대는 종일 경찰과 부딪혔습니다. 집회 관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버스가 관저 쪽으로 방향만 돌려도 밀어버리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검은 차량만 다가가면 이동을 막거나 도로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경찰의 안전 펜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건 민낯이 사고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이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관저 앞으로 모이자고 독려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엔 밤늦도록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고 온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모였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소환을 거부하며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관저 앞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의 걸음은 광장을 향했는데요. 집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송구민 기자,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나요? 그런 자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 촛불 문화제를 찾은 시민들은 이곳 광장 밖 저 먼 거리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청년 콘서트는 취소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탄핵 집회 상징인 응원봉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시민들의 가슴에 근조 리본이 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희생자 179명을 위한 묵념과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시민들은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며 구호와 함성을 거듭 외쳤습니다. 시민들에게 올 한 해 마지막 날 촛불 집회를 찾은 심경을 물어봤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왔고 대통령이 아니죠. 윤석열 씨는 아직도 아무런 행동도 없이 자기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나와가지고 다른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공주분에서 이제 영장 청구가 나왔잖아요. 힘을 좀 실어주려고 더 힘을 실어야 되겠다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늦게나마 헌법재판관도 일부 임명된 데 대해선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진도가 한 60%뿐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새해에는 온 국민이 저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면 조합원들이 직접 관저문을 열고 체포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새해에도 촛불 문화제는 계속됩니다. 새해 첫 주말인 오는 4일엔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외치는 대규모 도심 집회와 행진이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 광장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12.3 내란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고문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준비했던 도구들도 무시무시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봤을 법한 야구방망이와 포승줄, 머리에 씌울 두건까지 미리 준비했고 계엄 당일에는 사전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이 공개한 비상계엄 전 정보사령부가 준비했던 각종 도구들. 손발에 묶는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 눈을 가리기 위한 안대는 물론 송곳과 망치,
야구방망이까지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준비를 지시한 물품들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이 도구들을 이용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7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정모대령, 김모대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게 나올 것이라며 야구방망이와 니퍼,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 열린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들은 위협하면 다 분다면서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할 테니 야구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신문을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또 김대령에게는 체포한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한 뒤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허위 자수글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선관위 직원 신문 때 사용할 두건과 로프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정대령은 두건이 없자 신발주머니와 안대를 대신 구입했습니다. 계엄 당일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정보사 요원들은 실제 이 신발주머니를 머리에 씌워보고 케이블 타이도 묶어보는 등 사전 연습도 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주 MBC는 노상원 씨가 국회와 가까운 서울 신길동에 비밀 구금시설을 준비했고 이곳에서 계엄 전 회의도 가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곳에서 정보사 수사 2단의 멤버였던 정대령과 김대령이 만났다는 내용이 정대령의 경찰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주 전부터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HID 요원 선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보사 정모대령은 지난 11월 12일 아침 판교에서 김모대령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롯데리아 회동을 함께했던 정보사 수사 2단의 2대장으로 지목된 바로 그 김대령입니다. 이들이 만난 곳은 김대령의 대방동 사무실. MBC가 보도했던 노상원의 제2구금시설이 위치한 곳입니다. 국회에서 2.5km 떨어진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론 신길동에 속해 있지만 지하철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해 대방동 사무실로 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대령의 부대 현판에도 대방 아트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명단을 비교하며 계엄 시 동원할 HID 요원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날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정확히 3주 전이었습니다. 정대령은 중복되는 인원은 최종 조율하였고 김대령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인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란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최소한 한 차례 더 계엄 준비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건물에서 선발된 HID 요원들이 서울로 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심리전 담당 등 현역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참석했는데 현역 군인 2명은 김대령과 정대령, 민간인은 노상원 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상원 씨의 수첩에도 HID 요원들이 체포한 인사들을 수용할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 수첩에 관련돼서도 국방부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 시설이 있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길동 구금시설은 장기간 수용과 신문에 필요한 시설을 이미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대령과 김대령은 이곳에서의 회동을 포함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자주 만나 내란 임무를 실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수사 2단에서 김대령이 신문조를 맡을 계획이었던 만큼 신길동 제2구금시설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12.3 내란의 주요 가담자 중 한 명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검찰이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엄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님으로 지칭하며 작성한 메모가 휴대폰에서 발견됐는데요.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작전 하루 전 이 전 사령관은 계획을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님으로 지칭했습니다. 부인님의 대국민 연설이 전파되면 전 장병에게 TV 시청과 지휘관 정위치를 지시하고 전 부대 장병에게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와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를 지시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출동병력 대상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흑복과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대 마크에도 태극기를 부착해 신분을 숨기라고 했고 쇠지렛대와 망치, 톱을 들고 공포탄으로 무장하라고도 적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계엄 하루 전 이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은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해 국회 봉쇄와 해산 조치 실행 여부도 미리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호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 부대 수호신 TF의 투입을 준비시킨 정황도 메모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회에 나와 시치미를 뗐습니다. 수방사령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당일 알았습니다. TV 보고 아신 거예요? 예, 근데 오케이.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며 닥달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주요 종사 임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서도 대통령의 명령을 언급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충암파라 불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치인 체포조와 구금시설 운용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오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제목의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운용 준비 등 계엄 세력의 핵심 계획을 적어놨습니다. 방첩수사관과 군사경찰 등으로 20명을 한 개 팀으로 꾸리고 장비, 차량을 정밀 편성해 합동체포조 작전을 개시한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엔 계엄 이후 계획도 메모했습니다.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의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임무를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해 개시한다고 써놨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에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해야 할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신속히 해당 인사를 체포해 수방사 비원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했을 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으라는 김 전 장관의 다급한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했습니다. 고무 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목적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지만 반대하며 언성을 높였고 혹시라도 계엄이 선포될 경우를 가정해 할 일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건 김용현 전 장관 이후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이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일째인 오늘 무안공항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유류품 수색과 기체 감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5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연결합니다. 안준호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참사 사흘째인 오늘도 온종일 이어지던 수색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야 확보 등의 문제로 일단 종료됐습니다. 수습당국은 날이 밝아지는 대로 현장에 있는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 이어갈 입장입니다. 공항 입구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사고조사와 희생자 시신 확인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등 사흘째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대와 119 구급대 차량도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74명 가운데 관련 절차를 마친 희생자들은 유가족들에게 인도돼 속속 장례를 위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여수 등으로 현재까지 10명의 희생자가 개별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수습당국이 국과수에 DNA 샘플을 보내 신원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곧바로 개별 장례를 치르거나 합동 장례를 위해 이곳에 임시 안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한을 내년 1월 7일 오전까지로 연장했고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공항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참사에선 왜 착륙용 바퀴, 즉 랜딩 기어 없이 동체 착륙이 이뤄졌냐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고 항공기가 1차 착륙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랜딩 기어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벌어진 조류 충돌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최후의 동체 착륙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일령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 제주항공 7C2216편은 관제탑으로부터 첫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실제 오전 8시 58분쯤 항공기는 고도를 450피트로 낮추고 속도도 140노트까지 늦췄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랜딩 기어 등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나오는 정상적인 고도와 속도였습니다. 실제 MBC가 확보한 당시 항공기 사진입니다. 오전 8시 57분쯤 동체 앞부분에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도를 낮추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 텀볼이 이제 진입하려고. 그때는 뭐 정상적으로 작동했는 것 같아. 이제 착륙 바퀴 빼고 그런 것이. 적어도 이 시점까지 항공기 자체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도 없었던 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가 그 전에 이미 비상선언을 했었겠죠. 긴급 상황은 그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갑자기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야야야, 엔진 고장 났다. 결국 8시 59분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를 외치며 다급하게 메이데이를 선언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그 하트 모양의 불덩어리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불이 아닙니다. 불은 수평으로 나가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을 것 같고요. 항공기는 곧바로 복행, 즉 다시 날아올라 선회합니다. 이 시점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 랜딩 기어를 다시 접어 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활주로를 반대 방향으로 돌아 다시 한번 착륙을 시도한 결정적인 순간. 안타깝게도 직전까지 정상 작동해온 랜딩 기어의 모습이 이번엔 보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양 날개의 플랩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필사의 동체 착륙. 그러나 활주로에 닿는 순간 시속 300km가 넘을 정도로 빨랐던 기체는 그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메이데이를 외친 지 4분 만에 벌어진 참사. 끝내 랜딩 기어를 쓸 수 없었던 최후의 상황은 안타까운 의문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고 여객기의 랜딩 기어는 1차 착륙 시도 당시엔 내려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그 이후 비행기에서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다는데요. 1차 착륙 실패 후 복항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철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5분 전에 촬영된 제주항공 기체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크고 작은 폭발음만 7차례가 울립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한 시각은 8시 58분 41초. 그로부터 17초쯤 뒤 펑 소리와 함께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오르며 영상 속 마지막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 시각 사고 항공기의 고도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지점에서 10분 전에 촬영한 다른 항공기 영상과 비교하면 크기 차이가 확연합니다. 사고 항공기의 고도가 더 높았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조종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 새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착륙 지점에서. 바로 직후인 8시 59분쯤 조종사는 관제탑에 비상선언과 폭행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이미 영상을 촬영하기 전부터 기체에서는 크고 작은 폭발음이 여러 차례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앞서 폭발음이 들려서 서둘러 촬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리가 파방 난다니까요.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걸 찍었으니까. 실제 사고 여객기는 엔진 폭발이 목격되기 직전 비정상적인 운행을 보입니다. MBC가 항정 분석 사이트에서 운항 고도를 확인한 결과 8시 58분 18초 사고 여객기는 한 차례 고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15초 사이에 벌어진 움직임입니다. 동체에서 내려와 있던 랜딩 기어를 다시 걷어들인 시점은 이때가 유력해 보입니다. 비행기가 상승하게 단계가 올라가면 바로 기어를 올리게 돼 있어요. 기어가 있으면 공기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랜딩 기어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된 8시 57분 이후 1분 사이 급격한 변화는 랜딩 기어 없는 동체 착륙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랜딩 기어는 유압계통이 고장나더라도 수동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 직전까지 랜딩 기어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지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1분 1차 착륙을 포기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술을 틀어 다시 착륙을 시도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때 랜딩 기어를 다시 펼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1분 뒤 기체가 활주로에 처음 닿을 때까지도 랜딩 기어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모두 멈춘 상황이라면 유압계통까지 고장나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기장이 조종석 뒤편에 있는 줄만 당기면 수동으로도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은 따로 덮개도 없어서 바퀴가 중력으로 바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기어가 내려오면 브레이크는 되거든요. 여기 없다 그래도 밟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약간의 압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브레이킹이 되죠. 이 때문에 수동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실제 폭행으로 재착륙을 시도할 당시 항공기는 너무 짧은 궤적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수동 조작하는데 1분 30초 정도가 걸리는데 그럴 시간마저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엔진이 멈춰 유압이 떨어지면 기장 혼자 조종간을 조작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부기장까지 조종간을 잡느라 랜딩 기어 줄을 잡아당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패턴으로 돌아서 천천히 절차 다 거쳐서 착륙을 했겠죠. 바퀴 덮개가 없는 기종의 특성상 새가 엔진뿐 아니라 바퀴에도 강하게 충돌하며 고장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레바 작동을 안 했는지 이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추정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고요. 결국 정확한 원인 규명은 훼손된 블랙박스 해독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앞서 보신 랜딩 기어 문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대형 참사를 일으킨 원인으로는 활주로 끝에 있는 구조물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안내하는 로컬라이저라는 장비인데 정부는 이 구조물의 재질과 위치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지난 5월 무안공항이 당국으로부터 구조물 위치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비행기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이어 활주로를 벗어나 약 260m를 질주해 활주로 안내 시설인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2m 높이의 두터운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으로 부딪힌 비행기는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구조물과의 거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활주로 끝에 남겨두는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안공항의 종단 안전구역은 199m로 설정돼 있는데 해당 로컬라이저는 이를 기준으로 60여 미터 뒤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착륙대 끝부분부터 240m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방향인 1번 활주로는 202m, 이번에 사고가 난 19방향 활주로는 199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단 안전구역 연장을 주문했습니다. 이럴 경우 로컬라이저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무안공항은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안전구역 권고는 240m, 미국 연방항공청의 기준은 300m로 더 깁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관련해 두 가지 규정이 있으면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더 유리한 거 적용합니다. 안전이 기준이 하나는 200m고 하나는 220m면 220m짜리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공은.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종단 안전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로컬라이저 거리가 더 멀었다고 해서 동체 착륙으로 인한 참사를 피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조물의 콘크리트 재질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슬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공항. 기상 악화로 세 번째 시도 만에 착륙을 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이어 로컬라이저와 정면 충돌했지만 승객은 전부 무사했습니다. 이번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피해는 훨씬 적었던 이유, 바로 시설물의 재질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철골 구조라 여객기가 그대로 뚫고 나간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처럼 활주로 근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하지만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어 재질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비행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고 이 구역에 포함된 물체는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해당 활주로가 연장 공사로 인해 로컬라이저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는 비정밀 활주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비정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19번 활주로의 경우 겨우 2달 전인 10월 30일부터 로컬라이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07년 개항 때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던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앞서 공항공사는 3년 전 무안공항에 착륙시설 개량 설계 입찰 공고를 내고 파손성 확보, 즉 부서지기 쉽게 설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제주항공은 국적항공사 중에 월 평균 운항 시간이 가장 깁니다.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제주항공 측은 운항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명 HL8088. 이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6개 나라를 오가며 13차례 운항했습니다. 제주항공의 한 달 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여객기 기종으로만 한정해 하루 평균 운항 시간을 따져봐도 제주항공의 경우 14시간이 넘는데 이 또한 가장 많은 운항 시간입니다. 무리한 운항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주항공 측은 당분간 운항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까지의
동계기관 운항량을 10% 내지 15% 감축해서 운항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3년 전 활주로에서 사고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이륙 도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손상이 되는 이른바 테일 스키드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주항공은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동체에 긁힌 자국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제재가 내려졌던 겁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등으로 누적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내년 항공안전투자비용 목표액을 올해보다 12%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소 정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종마다 다 다릅니다. 제재 수단은 저희가 운항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이런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 숫자를 2019년 12명에서 올해 12.6명으로 늘렸고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을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무안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원 기자, 오늘 조사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활주로가 보이는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워진 지금도 활주로에는 아직 조명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미 합동조사단의 본격적인 현장 조사도 시작됐는데요. 우리 측에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1명이 출동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항공청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직원 4명이 참여했는데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튿날인 오늘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오후에는 미국 측 조사관이 논란이 된 방위각 시설 등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위각 시설이 적절히 설치됐는지를 포함해 사고 상황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기체 잔해의 상태와 분산 현황 등을 조사하고 남아있는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낼 단서를 찾기도 했는데요. 조사에 관건이 될 블랙박스는 김포에 있는 시험분석센터로 옮겨 표면의 이물질 세척을 마쳤습니다. 다만 비행자료 기록장치의 경우 자료 저장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는 장비가 분실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추출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조사단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인 음성 기록 장치의 자료를 먼저 추출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조종사가 작성한 항공 일지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합동 분향소도 차려졌는데요.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에 공항 카페와 식당에 선결제 행렬이 이어지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이젠 다시 볼 수 없게 된 영정사진 속 그리운 얼굴들. 유가족들을 위해 오늘 공항 안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위패 앞에서 유가족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데 정말 원통하고 비통하고 정말 슬플 건 알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유족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전국에서 800명의 사람들이 공항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애도의 마음을 저희가 표현할 수있을까 생각하다가 인천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유족이 온전히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남일 같지 않은 마음에 어제부터 진짜 가족들이랑 내려와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유족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 봐 직접 따뜻한 국이 담긴 밥차를 끌고 온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래도 힘을 보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유가족이나 또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눔을 해서 힘내시라고. 또 공항까지 내려오지 못한 이들의 마음은 공항의 여러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 형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선결제뿐 아니고 물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행을 떠난 가족을 맞이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위로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10월 달이었나? 무안공항에서 몽골 여행 가는 저걸 타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신경이 쓰였다 해야 될까? 또 이거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최악의 참사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위해 위로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화와 손편지, 희생자 중 가장 어린 3살 아이를 위한 장난감도 현장 가까이 놓였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품 수습 작업이 한창인 사고 현장. 철조망 너머로 흰 국화꽃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는 손편지가 놓였습니다. 고인이 추울까 걱정됐던 걸까? 동생을 떠나보낸 형은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라는 글과 함께 핫팩 간식을 두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도 이렇게 이름 모를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와 손편지들이 고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중 가장 어린 3살 아이를 위로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국화꽃들 사이에 놓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꼬마 조문객도 아끼는 공룡 인형을 가져와 어린 넋을 위로했습니다.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광주에서 일부러 무한 분향소를 찾은 모녀부터 저희가 이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 더 저희도 애도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과 찾게 되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승무원들을 기억하겠다는 파일럿 지망생도 애도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복을 빌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쪽지와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사 현장에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참담한 사고고 너무나 큰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또 많은 또 희생되신 또 우리 유가족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마음들이 거대한 애도의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서울 등 전국 80여 곳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였을 희생자들. 나의 일이 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모두 고개 숙여 애도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였을 희생자들에게 흰 국화를 올리고 고개를 숙여 위로했습니다. 그냥 그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느껴져서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 되어버린 여행. 누구도 남의 일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가족 단위가 또 좀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희생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너무 많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 한갑잔치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내 가족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로는 다 채우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온종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80여 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온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 앞에선 정파도, 나이도, 국적도 없었습니다. 一刻も早く乗車されてた方の魂が癒さ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とても他人事とは思えないです。 Many of us have been traveling or at an airport to wait for loved ones, and what was supposed to be a holiday trip turns out to be the last trip in life. And I think all of us can feel the sympathy and the pain of what has happened in Muan. 연말연시를 맞아 예정됐던 해넘이 축제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시민들은 예년과 달리 차분하고 숙연하게 2024년을 떠나보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뽐내던 서울의 고층 건물들도 올해만큼은 애도의 뜻을 담은 하얀 빛으로 올해 마지막 밤을 비췄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공수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수사팀은 늦은 밤까지 남아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공수처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일 겁니다. 공수처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전에 윤 대통령 쪽과 일정을 조율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체포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휴일인 1월 1일, 주말인 4일이나 5일에 영장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집행 전까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에 최대한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실과 구금 장소 마련 등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늘 공수처는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고 서버 확보 등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충암파 사이에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규명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신년인 내일도 청사에 나와 윤 대통령 조사 대비 상황을 지휘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무겁기 때문은 물론이고 모든 수사 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이어 체포영장도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불복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심지어 검찰총장 출신이면서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자신은 법 위에 있다는 듯 수사를 피하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여론 선동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밝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시간 끌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원도 강제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냐고 여러 차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미리 어느 수사기관을 예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사를 피하려다 체포영장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 한 내란 혐의로 체포 위기까지 몰린 피의자가 헌법과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 윤 대통령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일부 지지 세력 선동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절차를 자꾸 문제 삼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글쎄요, 제가 아는 국민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국민들인가요? 제가 아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불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전후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그 배경에는 극우 유튜버들의 소집 명령과도 같은 선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내전과 같은 상황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다름 아닌 극우가 보수 진영까지 공멸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죠. 윤수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되자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 채널이 일제히 가동됩니다. 자, 이게 지금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전 나가야 돼요. 사령관은 다름 아닌 정광훈 목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라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야. 계엄 옹호 탄핵 반대 집회를 4.19 혁명에 빗대는가 하면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이어받아 있잖아요. 네. 무리한 건 지금보다 더 무리한 게 어디 있어. 엉뚱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며 이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여자는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딱 아버지 박정희처럼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최근까지 YTN과 K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았던 진행자들 역시 결사항전의 태세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버텨서 영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구실이었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세계관을 사실상 극우 유튜버들과 공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데도 한 배를 탄 운명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여온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해프닝이라 했던 김 전 원장은 이젠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며 그의 본업을 재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들에게 교육이라면서 뭔가를 계속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취임 뒤에도 이렇게 극도로 편향된 발언을 유튜브로 쏟아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결과 각종 흑색 선전과 나쁜 언론들이 결합하면서 태어난 괴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인재개발원 교육엔 극우 성향의 강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빅데이터와 공공혁신을 말하던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엔 자극적이고 이념적인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인사혁신처는 김채환 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도록 겸직을 허가했습니다. 그랬던 김채환 원장이 돌연 지난 27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사표를 낸 김채환 전 원장은 보란듯이 다시 극우 유튜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저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 back.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버 김 전 원장의 첫 방송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물리력 동원도 통치행위라 범죄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김 전 원장이 면직 처리된 27일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는 직무 정지 전 인재개발원장의 사의는 빠르게 수용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때라면서 추가 대국민 사과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격을 얘기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 현직 대통령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 그런 경우에 하는데 긴급 체포와 달리 법원 영장을 발부받는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게 주된 이유였는데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추가 대국민 사과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 따로 이제 국정으로라든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당의 두 수장 모두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초선 김상욱 의원은 일반 사건도 수사기관 소환을 여러 번 거절하면 영장이 발부되는데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은 오르지만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이 보수가 살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공수처에 주문하고 대통령 경호처에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를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여왔다면서 공수처에 즉각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내란의 정황과 증거가 넘치는데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며 불발됐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 경호처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도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 수배하고 검거하라. 해를 넘기지 말고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진보당 또한 체포영장 발부가 사필 규정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입을 다무십시오. 충분히 내란 공범을 인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연속이네요. 네, 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입건 그리고 첫 출국 금지에 이어 이제는 체포영장까지 현실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까지 하루 이상 걸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까지 따져야 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만 살피면 됩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른 수하들이 10명이나 구속돼 있고 공수처 출석 요구를 3차례 무시했으니 요건은 충분한데요.
법원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도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법조 기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고검 기자실을 찾아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수단으로 대응을 하면서 2중, 3중으로 빗장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대통령은 헌법소 책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해서 헌법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변호사가 헌법과 법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상황,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피해를 말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과거 특검에서 함께 일한 인사는 본인이 수사하면서 법꾸라지들한테 당한 경험이 많으니 자기가 법을 악용하는 짓은 최소한 안 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경호처 등을 방패 삼아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호처도 윤 대통령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국회 국정조사도 본격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파헤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첫 발을 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여야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물론 계획서의 단어 하나까지도 양보 없이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조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2, 3차 계엄과 북풍 의혹 등 조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명시적으로 12월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을 위한 신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내외의 조직 가동과 명령 등에 관한 국조특위는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확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85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까지 반대 또는 기권한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소신파 일부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께서 총칼로 맞서 지켜주신 헌정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각 정당마다 구성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를 국회 차원으로 통합 격상시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 요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한 이곳 회의장 바로 옆에는 12월 3일 내란의 밤 부서지고 구멍난 출입문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란을 둘러싼 수많은 진실의 공백들을 국정조사가 메울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이곳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제 3시간쯤 뒤면 2025년 새해가 밝습니다.
12.3 내란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갑갑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진 연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은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보신각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사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보신각 앞 왕복 8차선 도로는 저녁 6시부터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뒤 몰릴 인파에 대비해서 도로 곳곳에 전광판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새해 첫 순간을 맞이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야의종 타종 행사는 오늘 밤 11시 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만큼 타종 행사 전후로 예정됐던 레이저 쇼나 공연은 취소됐고요. 타종에 앞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카운트다운 역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보신각을 찾은 시민들도 연말에 접한 참사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도 새해에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는 희망도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전부 다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다 아픈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희망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기이니만큼 분열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힘든 일도 다 같이 이겨내는 그런 뭔가 정이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서 내년에는 이제 아주 좋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강역 무정차 통과를 예고했고요.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내일 새벽 2시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합니다. 보신각 일대 도로 통행은 내일 오전 7시까지 통제되는데요. 경찰은 교통경찰관 300여 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뜨고요. 강릉 정동진에서 7시 39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뜰 전망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내일 아침 날씨는 맑을 걸로 예보돼 선명한 새해 해돋이를 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시장에서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중상자 4명을 포함해 10명 넘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정육점 손님들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봅니다. 도로에 과일들이 쏟아지더니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충격에 행인이 내동댕이 쳐지고 차에 들이받힌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골목에서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100m 이상 그 차가 밀고 가가지고 거의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LPG 통이 폭발한 것처럼 되게 속도도 되게 무지하게 빨랐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행인들을 친 승용차는 시장 한켠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엄청난 무엇인가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사람 다치고 난리 났다고 빨리 내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고?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고로 13명이 다쳤고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급발진은 아니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 이상 등 차량 감식과 함께 운전자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일단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러시아를 향해서는 동지적 신뢰를 거론하며 더욱 굳건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미국은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면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 한 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 블록으로 팽창되고 다만 대미 대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암시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북한과 대화를 지지하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대북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That brought the Koreans in, North Korea. 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I'm the only one that does.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거친 언사를 던지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것과 달리 이번엔 별다른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를 의식한 듯한 발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전법 연구를 심화하라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자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을 통한 군 전력 강화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북러는 일단 밀착을 과시해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행보 쪽으로 일단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북러 협력은 빠르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기술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0톤급 신형 전투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를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하고도 뜨거운 동지적 신뢰에 따른 두 나라의 강국 위협 수행을 언급하며 밀착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내일 아침 7시 50분 방송되는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교식 기후위기에서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몽골 등 기후재난이 심각한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보다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아시아 10대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12월) 동안 전국 거리 곳곳을 채웠던 여러 빛깔의 응원봉들.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가올 2025년, 저마다의 응원봉에 담긴 새해 소망은 무엇일지 김희건 영상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애들 보내도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 학교 가는 게 맞나?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요즘 들어서 아무 탈 없는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고요. 사진작가 장원준이 나 대학에 입학하는 아빠는 힙합팬의 67세 노인이 바라는 햇덩이 아빠의 응원봉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든이 엄마의 응원봉이 바라는 2025년은 아이들을 믿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학 취업받았어요. 더 자신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들 대학을 체향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빛나는 응원봉이 없어서 침대 위에 있던 무드등인데 회사나 그런 데서도 이제 일감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새해에는 매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돼서요. 네, 이거는 아이디고 이건 유페이고 좀 나라 걱정 안 하고 콘서트 마음 편하게 보러 다니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난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나라도 잘 되는 것과 일치하는. 제가 그 최루탄 가스를 처음 맡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계엄이 시작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것도 상당히 걱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험을 했죠, 옛날에. 뭐 그렇게 거창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해가 질 무렵 서쪽 하늘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 멀리 건물 뒤로 올해의 마지막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8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북부 산지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부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주춤하겠고요. 절기 소환인 다음 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지사 대전분원이 3천만 원을, 경기 인천 기계공업 협동조합 조합원사 일동이 2,0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2천만 원을, 코베아 강혜근 회장 외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고, MBC 안형준 사장 외 본 관계회사 임직원 일동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의 뉴스데스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